설명가? 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도 접속해주신 참가자들이 있으시고요.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현장 참석자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 포럼에서 준비하고 특히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와 공동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산업토론회 2023년도 제3차 산업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럼 사무총장 이은구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행사의 산업토론에 앞서 저희 포럼의 회장이신 김영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어제 타이틀이 직원거사와 연금술사라는 건데요. 직원거사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거고 연금 받아서 술을 사는 사람은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니어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어디서 살 것이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시간 문제 분들도 다 이렇게 경험하실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멋있게 정해진 미래라고 했는데, 우리말에 받아놓은 날은 오고야 만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세 분 발제자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토론할 수 있게 바랍니다. 박대병 대표님, 강지혜 이건주 부장님, 그리고 이 싱가포르 거래소 대표님, 오늘 귀한 발표 주시고 또 많이 와주신 청중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사진 기념 촬영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을 때죠. 네, 모두 나와주시고 편하게 저희 공식적인 사진은 아니고 저희 그냥 편하게 조준으로 조금 키가 크신 분이 뒷줄에 쓰시고요. 네, 앞줄에는 분이 좀 앞줄에 쓰셔야 돼요. 네. 김정은 대표님 공동기획. 에리가 우아하게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팅하면서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달라요. 아니야. 일로 오세요. 나중에 끝났는데 네. 몸속어를 해야 돼. 바로 시킨 거 있어요? 방에 넣어야 네. 괜찮아. 바닥을 새로 만든 데도 있는데 추운 날.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첫 번째 발표인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현황과 전망 케어닥의 박재병 대표님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케어닥 박재병입니다.
저는 그 케어닥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닥이라는 회사는 요양시설 찾기, 간병인, 직영요양, 요양원,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다들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립 가능한 어르신들부터 이제 너싱이 필요한 어르신들까지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 하는 것들은 이 단기 임대주택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운영, 그리고 이 양로시설 혹은 시니어 타운 운영 등을 기획 마케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뒤에 보시면은 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케어스테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 STS 개발이랑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병원 근처에 이제 흔히 아닌 환자방을 좀 업그레이드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시니어 타운, 클래식 오벤, 노블 카운티, 스프링 카운티 등의 간병 요양 서비스와 커뮤니티 운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 운영, 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케어다 케어홈이라고 하는 이제 요양형, 양로형, 즉 초기 고령자들을 위한 시설들도 하고 있고, 현재 외부에 오픈된 거는 2개 시설, 12월 1일자로 저희가 총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니어 타운 등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고민하시는 사업 계획과 마케팅, 위탁 운영, 브랜딩 등을 토탈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케어닥이 간병 요양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국에 140개의 요양원, 빅5, 빅세븐이라고 하는 시설들이 간병 서비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났을 때 홈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분들을 토탈로 해서 매달 한 10,0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아까 요양형, 단기 스테이형, 시내 타운형 등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필요한 이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금융, 건축, 마케팅, 의료 그런 부분들을 토탈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처럼 넓은 범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이 자리에 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항목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게 하우징인가, 산업은 어떤 건가, 그리고 그 현황과 미래 이런 부분들로 조금 적어봤고요. 보시다가 제가 아마 이게 기획한 거는 제가 1시간 분량으로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조금 진행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전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속도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하우징의 정의는 조금 되게 뻔할 것 같고요. 시니어와 하우징, 즉 고객이 시니어이고요. 하우징, 주거형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장기간 체류, 집으로서의 본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장기간 혼자 체류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셨을 때 어떤 식음과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표도 조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복지법 아래에는 크게 이렇게 시설류는 2가지가 나와 있죠. 근데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보시면 아마 한 번 보셨을 때 한 10번까지 보셨을 때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와 의료복지가 있습니다. 의료를 보통은 그냥 간병요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간병요양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주거이기 때문에 양로,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옛날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시는 과정에 보실 일이 없고 구입 미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고 메인의 저 3개를 공부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는 저희는 아까 보셨던 요 2개, 양로시설 중에서도 유료, 복지주택만의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불러요. 근데 많은 분들 혹은 시행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요양원과 주택까지도 포함해서 아파트에 노인 들어가면 시니어 하우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가지더라고요. 헷갈리시거나 혹은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을 꿰뚫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보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뭐 의미를 봤다고 하면 산업 자체가 무엇이냐 정의 말고 그리고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니어 하우징 정말 될까? 혹은 그분들 레미안 자이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주변에 동료분들이 반대를 하셨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혹은 시니어 타운에 가시는 분들의 고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산불과 이감 때문에 간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녀, 자식, 남편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혹은 부부끼리 있기 때문에 외로운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주거시설 등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한데 이런 턱, 문잡이, 손잡이, 복도, 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하고요. 사건, 사고, 의료 이슈, 나 넘어지는데 혼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그 공포감 속에서 관리 아저씨들은 그냥 오셨을 때 택배 정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이 다섯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한 차에 가지 안 하시더라.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업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산업이 엮여 있죠. 의료 등등등등 혹은 F&B 할 수 있지 않냐, 보험도 할 수 있냐 되는데 결국에 시니어 하우징에서 그나마 현재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가로친 부분은 아직은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로지컬리 봤을 때 우리가 아는 클래식 5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쪼개보면 보증금 9억에 월세 167만 원에 관리비 335만 원에 피트니스 회원비 2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죠? 아파트 전세죠. 그리고 월세. 강남의 오피스텔 월세가 훨씬 더 비싸죠. 그거보다 비싸죠. 그리고 관리비. 이렇게 관리비 내는 데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비즈니스 2천만 원을 내나요? 아니죠. 그렇게 보면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호텔과 상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합된 모델이 시니어이더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게 무엇이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보증금, 임대료, F&B 그리고 부가 서비스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된 것 이 시니어 하우징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매출의 순서를 보면 임대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금, F&D, 부가 서비스 순서인데 이러한 로직으로 보면은 시니어 하우징은 본질은 부동산 비즈니스죠. 그러면은 부동산 비즈니스는 저기 적혀 있듯이 입지가 깡패입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없으면 컨텐츠를 보강해야 되는 산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비즈니스의 서비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불과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 요양형인지 단기형인지 시니어 타운인지 다 꿰뚫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크게 카테고리 보면 이 다섯 개가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무료로 할 거냐, 기본 서비스로 할 거냐, 쟤네는 밥 15,000원인데 우리는 공짜로 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차별화를 뽑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금융인분들이 계속 이거를 계속 만들고 운영할 거냐? 아니다. 10년 계약했으면 10년 동안 그 서비스를 가져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나 운영태를 풀어야 되고 운영사를 어떻게 설립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나는 서비스의 본질이 있다. 그런 부분들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시니어 하우징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시작은 노인복지법이고요. 그러다가 뒤에 나오는 유당마을이 이렇게 되니까 이 시설이 필요하네 라고 됐고 그러다가 민간형 그리고 분양이 허용됐고 분양을 막다가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노인 인구 950만이죠. 그 중에 25만 명 내외가 이 다섯 가지 시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저 세 가지 내에서 계신 건데,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 빼고도 25만 명, 즉 950만 중에 25만 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일본과 정확하게 그래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매우 매우 적은 인구의 노인분들이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 계신다. 그리고 보셨던 시니어 하우징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유당마을이라는 게 생겼다. 뭐 이 상세 내용 부분들은 오늘은 그냥 유당마을이 제일 먼저 생겼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하우징의 그 사이가 많았지만은 확장됐다 혹은 의미가 있다라고 봤던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재단, 대형 재단들이 시니어 하우징에 집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생명 의료재단이 운영한 노블카운티와 클래식오브의 건대재단이 하면서 돈 말고 혹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관점에서 확대되었다가 그 다음은 잘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남발이라고 표현되는 형태, 난개발의 형태로 분양형으로 시설들이 많이 개발됐죠. 명지 엘페나임, 카이저 플리스 헤리티지 다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슈가 많다가 그 당시의 정부를 귀찮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양하지 마가 됐죠. 근데 분양하지 마, 현재 상태 우정하다가 그렇게 약 10여 년간 흘러오면서 이 시니어 시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장님들의 어떤 의지로 의해서 너네 일본 시장 봤니? 일본 시장 고 시니어 하우징 이렇게 잘 돼 있잖아. 너네도 해봐 라고 해서 시작된 어떤 이제 롯데 마곡 웨스트 평창 카운티 등 12월에 오픈하는 이런 시설들로 봤을 때 새로운 국면, 재단과 비영리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기업 위주들이 어떤 자본과 규모의 경제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문에 들어온 게 올해일 것 같고 아시다시피 올해 내년에 부동산 금융이 상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법적 규제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요양형과 시니어 타운형 이렇게만 일단 나눠보시고요. 요양형은 우리가 내는 장기 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요양원, 못 쓰면 시니어 타운이다 생각하시고 시니어 타운도 두 가지죠. 복지주택이나 양로시설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무런 규제가 거의 없네 노인 복지주택. 근데 이런 간호사나 영양에 대해서까지 의무적으로 챙겨야 돼. 그러면 양로시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픈 순서, 어르신들의 아픈 순서 혹은 내가 생각하는 타겟에 따라서 인디펜던트에서 널싱에 가까운 이런 순서대로 입지 혹은 업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디펜던트 혹은 독립적인 어르신들만 모여라고 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건 없다.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는 이런 표들 아마 보셨을 건데요. 주거복지시설이 있냐, 의료복지시설이 있냐, 양로냐, 복지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인원 규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혹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 자체가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시니어 케어 서비스, 시니어 하우징은 사람 있고 컨텐츠 있고 서비스이자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비즈니스다. 이 정도라 한번 봐주시고 시설로 차별화가 힘들다. 사람으로 차별화하는 시설입니다.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의 사례랑 1대1로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을 볼까요? 몇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이 선진국 중에 유럽 사회랑 비교하기에는 이들은 고령화가 몇십 년 단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 인지 가능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격처럼 다가오죠. 그런 사례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시간적으로 가장 유사한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은 왜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봐야 한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보시기 좋게 표를 좀 짜놨고요. 인구는 2.5배 정도 많습니다. 노인 인구는 4배 정도 많죠. 인구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보다 한국이 고령화가 더 빠르죠. 근데 조금 더 주도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 그 베이비붐 혹은 고령화를 주축으로 삼았던 단카이 세대가 얼마죠? 680만입니다. 한국은 1, 2차를 합치면 1000만이 넘어요. 그럼 이들이 늙었을 때, 나이가 드실 때는 한국은 어떻게 될까? 반대로 말하면 현재 노인구 950만이죠. 10년이면 똑같은 세대가 한 번 더 생깁니다. 1000만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의 시니어 하우징 체계와 현재 시니어 하우징 체계가 같을 것이냐? 똑같은 세계 한 번 더 생겼는데. 그리고 돌봄의 제도라고 보면은 개호보험이 2000년에 나왔죠. 한국이 2008년에 나왔죠. 설립될 때 시작해서 8년 동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도의 갭을 역추적해보면 8년 정도 갭을 한국이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일본과 한국이 잘 살고 소득 등등이 일본이 잘 산다, 연금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비슷합니다. 일본이 3천만 원짜리 시설이 나올 수 있으면 한국도 3천만 원 시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금 제도도 어떻게 비교하냐 보면은 훨씬 더 한국이 잘 되어 있거나 빠르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실질 빈곤율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인사이트는 그냥 일본을 잘 공부를 해보자 정도 이렇게 봤고요. 정리해보면. 더 나아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요보험과 장교양 제도를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무부처는 우리는 장교양 제도는 복지부입니다. 시니어 하우징 복지부에서 관리 안 하죠. 국토부가 하죠. 등등등. 근데 고생노동성에는 의료, 장기요양, 연금, 노동, 보육 등등 다 합쳐져 있는 거죠. 한국을 치면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이 통합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부서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노인 정책을 할 때 좀 수월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한 부서이니까. 싸움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은 아까 보셨던 80만에 대해서 11조 원을 써요. 여기는 520만 명에 대해서 110조 원을 씁니다.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다 1인당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앞으로 정부는 1인당 노인분들한테 쓰는 금액이 지금보다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우리가 다 아는 보조금의 캡이 커진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제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 징수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일반 국민을 봤을 때 일본은 월 6만 원을 내죠.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은 현재 월 15,000원밖에 안 냅니다. 즉 세금이 높아지고 1인당 부담액을 높인 형태로 노인돌봄제도를 바뀔 겁니다. 거기서 시니어 하우징을 인용하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쭉쭉 넘어가 보면 시간 없으니까 한국은 1등급이 제일 어르신이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여기는 반대로 돼 있어요. 아픈 컨디션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시설의 종류 뒤에 다르게 보여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부담률 그리고 이 시설에 등급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 요양원 보내야지 보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안 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 굉장히 협소하다. 근데 일본은 시설에 따라 다른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아는 시설에 등급을 받자마자 혹은 받기 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들이 낮게 되어 있죠. 반대로 한국도 시설 등에 들어갈 수 있는 허들을 점점 낮춰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징을 1대1로 비교했을 때 이런 자료도 또 많이 보셨죠. 한국은 아파트가 더 많은데 일본은 주택이 더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일본을 가보면 일본의 시니어 타운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파트처럼 되어 있잖아요. 최대 맨션, 4, 5층짜리의 굉장히 적은 형태의 주택에 조금 가까운 형태의 시니어 타운이 개발되었어요. 왜냐?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나이 들어도 무조건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시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으나 지금 어르신 되는 분들은 아파트일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니어 하우징은 일본을 배우거나 현지 주거 문화를 반영했을 때 아파트에 가까운 혹은 타워형에 가까운 시니어 타운이 접근성과 인지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시니어 타운에 3천만 원짜리를 딱 갔어요. 몇 평일까요? 월세 3천만 원인데 20평대. 한국은 월세 3천이라고 하면 10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죠. 기본 주거를 인지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20평에 3천만 원 받던데 그대로 적용하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인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더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월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허들은 높고요. 월세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적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많이 내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츠가 잘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대조가 되어 있죠. 그럼 디벨로핑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 전세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가 시니어 하우징의 성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옵션이 없다, 있다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주거에 대한 인식 부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파트를 팔면 안 되죠. 갈아타기에 어떤 원천이겠으나 일본은 그냥 팔고 월세를 내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시설 가면은 시설 뭐가 없어요. 커뮤니티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유는 프라이버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공간 그 자체로 하지만 한국은 3천만 원짜리 시니어타운이다 하면은 밑에 부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어울리고 자랑하고 친구 데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그대로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강조되는 시니어타운이 개발되어야 된다. 될 것 같고 보증금 돌려받았습니다. 우리 보증금 못 받았다 하면 뉴스 나죠. 근데 일본은 원상회복 등등등등 다 까고 돌려주는 돈, 즉 100%를 무조건 못 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아까 월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원에 내는 보조금을 실버 타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료 노인호흡이든 서비스형 고령주택이든 보조금을 받으면 많은 곳에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츠나 복지부나 다 한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태가 있죠. 이거를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5개로 나눠봤어요. 밑에서 보면 의료형, 요양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원입니다. 이게 크냐 작냐 이렇게 될 것 같고 복지형, 즉 가난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 근데 유료 시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료인데 급식이냐 자취냐 케어하우스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앞으로는 유료 양로시설 혹은 유료 노인복지주택인데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형태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고 주택형, 주택에 가까운 즉 공간만 팔 수 있는 형태 인적 규제 혹은 등등이 굉장히 라이트한 형태이나 한국은 요 사이가 없습니다. 복지와 공간의 가까운 사이 이런 부분들이 업태가 없는 이제 복합형이 한국은 현재는 부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낼 거냐, 유닛형이냐 등등등의 이름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더 많은 시니어 타운의 타입들이 나올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형은 보시면 안 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업태들을 쭉 보면 그쵸? 여기가 2019년인데요. 그래프상으로 색깔별 보면은 많이 오른 게 저 빨간 박스 테두리로 전환했습니다.
뭘까요? 내돈내산 시설. 저 파란색 등등등도 많이 올랐지만 20여 년간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합으로 보면 시니어 하우징이라고 하는 자기부담형 시설들이 핵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하우징의 아까 본질이 공간과 케어 서비스인데 저기에 주거냐, 복지냐, 요양이냐, 여가냐, 의료냐가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것이다. 한국은 요양원이면 요양원, 요양병원이면 요양병원, 실버타운이면 실버타운인데 일본은 의료복지복합직, 의료복지, 요양복합직 등등 여러 이름의 업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보면 이 조합을 어떻게 많이 작게 강하게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니어 타운들 개발하실 때 색깔이 바뀔 것이다. 가령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이제 예전에 밥준 아파트가 없었다고 하면 밥준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공간과 FMV가 결합됐다고 보면은 시니어 하우징에도 리조트형, 아파트형 등등 여러 업태가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교양 등급은 장교양 시설에만 이용이 가능했죠. 즉 등급받으면 요양원에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실버타운에도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니어타운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시니어타운 개발된다 등급받았어. 150만 원, 20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네. 그걸 정부가 대신 내줘.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아지겠거나 고객분을 더 하이엔드에서 밑으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정부 혹은 이전 정부, 전전의 정부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는 정부가 이 고령화를 앞서서 돈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끼고 있습니다. 이 한국 유치원사 총연합 등등 사태를 아시죠? 그냥 유치원 원장님들이 샤넬백 사다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핵심은 또 보셨던 지원금이 아닌 것도 회계 다 잡아서 회계 다 잡았기 때문에 너네 이거 수익률 빵으로 만들어. 너네 원장 이거 유치원 개발하는데 100억 들었어? 나는 모르겠고 너네 수익 벌지 마. 가 핵심이에요. 즉 유치원으로 돈 벌지 마. 간병요양으로 돈 벌지 마. 근데 마치 자칫 잘못되면 실버타운으로 돈 벌지 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아예 하나도 안 받으면 또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절반, 실버타운 절반 했으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나는 보조금이 아예 관계없는 시설이야. 필지가 나눠져 있어. 요양원 빵 받아도 돼. 오른쪽 실버타운을 돈 벌게.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양원을 해야 된다. 혹은 요양형을 하실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부는 계속 규제, 이슈, 사건, 사고, 척설지, 너네 환수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뉴스가 나오죠. 그게 돈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거고 사건, 사고를 난 밝힐 거야. 부정수급했지?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되면은 점점 폐업하는 시설이 많아질 거고요. 혹은 그걸 계속 인수하려는 사업자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규제를 지키면 돈 버는 게 뭐냐? 라고 고민하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기조는 복지부 어디 모임 가시면은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고요. 하나 더는 아까 연결돼서 보면은 사회보험 적자 수지 등등의 가장 많은 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입니다.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 세대 노령화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과거부터 진행됐던 것이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분들이 한 30년씩 늙으시면은 이건 더 가팔라지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 핵심은 노인. 그래서 요양병원 인허가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줍니다. 저희가 전국에 140개 요양병원 관리하고 있거든요. 신규 병원 안 생깁니다. 어떻게 폐업시킬까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65세 인구는 늘죠. 장기요양 인증자가 이렇게 돼요. 이건 목표입니다. 정부의 목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부의 굉장히 비저너리한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이 위에 숫자는 안 나와요. 우리 30만에서 190만까지 아주 원대한 꿈을 꿨어. 이 정도까지 관리하는 굉장히 훌륭한 보건복지부지
인데 이 위에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700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민간 시장이다. 혹은 이게 심리 하우징 시장이다. 혹은 자기 부담형 심리 하우징 시장이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정부가 돈이 없대. 내 돈으로 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보험을 들죠. 혹은 금융을 하면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할까? 아시다시피 간병보험 하나씩 다 드셨나요? 혹은 주변에 좀 가입하셨죠? TV에 계속 간병보험 하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면 정부가 장기요양 재정 적자다 발표한 2010년대 중반부터 나왔어요. 정부가 나를 케어하지 않네. 보험사가 이게 나의 기회네. 나 불안하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간병보험들이 나왔고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또 나오겠죠. 내가 요양원에 못 들어가네. 자식들은 나 안 돌봐줄 것 같은데 나 시니어 타운에 못 들어가네. 저렇게 비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너 선착순을 넣어줄게. 먼저 넣어줄게. 혹은 그 관련된 주택연금 등등등의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 미래가 불안하니까. 이 부분은 이 공부를 조금 하면서 다시 정리한 건데요. 페이지를 좀 나눠봤을 때 가장 아무래도 앞선 거는 미국일 것 같아요. 베이비부머가 부분적으로 고령화가 되었어요. 한번 충격을 겪은 거죠. 그리고 금융제도, 리츠 등등의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확대가 가게 되는 전조인 거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인데 이 금융제도가 이제 막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리츠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 한국은 어딜까요? 여기인 거죠. 아직 우리는 신여 산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부머가 고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더는 신여 주택 관련된 혜택이나 금융제도나 있나요? 없죠. 막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것들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인허가나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정해진 위기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만든 거고요. 초품화 학세권, 숙세권 다들 아시죠? 초품화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안 중요해지죠. 병원을 품었냐, 단지 내에 병원이 있느냐, 의원이 있느냐가 중요해져. 그게 시니어타운의 가치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학세가 뭐죠? 학원이죠. 학원을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머니들의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골프죠. 스크린장이 아니라 골프장이 제휴되어 있냐, 옆에 있냐, 걸어서 골프장 갈 수 있느냐, 카트 타고 갈 수 있느냐가 시니어타운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왜냐? 취미를 보낼 데가 없고요. 스크린만 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는 숲세권. 뭐죠? 아파트에서 숲이, 공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시니어들은 중요할까요? 보이는 거 안 중요해요. 올라가야 돼요. 맨발로 어싱하면서 올라가서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거죠. 등세권. 등산을 할 수 있는 시니어타운.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가 잡혀야 여러분들의 시니어타운이 더 잘 개발될 거고, 이 컨텐츠가 될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 처음으로 호텔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갔을까요? 재상 등등 일본 누군가 굉장히 높은 분들만 가셨죠. 그러다가 호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나요? 호텔. 드라마에 나오는 어딘가 시설이었네요. 요즘 어땠죠? 주말에 한번 가지 않으면 혼납니다. 왜 우리는 호캉스 안 가? 즉, 일상의 어딘가로 호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는 임금이나 아주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외국계 관료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 공간이 호텔이었는데 일상의 공간을 바뀌었죠. 시니어타운. 과거에 시니어타운 짓지 말라는 이야기 있어요.
빈부격차 조장한다. 매우 상류층의 장차관들만 가는 시설이니까 짓지 마라. 그들이 근데 시니어타운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동네에 하나 있는 마치 학원과 같은 일상의 공간으로 시니어타운도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큰 틀은 지금은 이 노인 인구 중에 개수가 많게 없기 때문에 저기 수요단에서 가장 아프신 위주로 시니어 하우싱이 되고 있죠. 급한 순으로 시니어타운 들어가는 거예요. 급한 순으로 요양원 들어가는 겁니다. 밥 챙겨드리고요, 케어 있고요, 간병인 있고 요양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일 메시지를 여기 계신 분이랑 여기 계신 분이랑 아프신 분들을 던지면 누가 먼저 반응할까요? 개수가 정하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순서를 반응한 것, 즉 호스피스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채씩 개원하시면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은 서비스 차별화 등등등을 하면서 환대의 시설로 바뀔 겁니다. 마치 호텔처럼. 그런 부분들 될 것 같고, 뭐 표인데요. 뭐 노령화가 좀 안 다가오시잖아요. 마치 2070년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1988년에 이제 이분은 저는 잘 모르진 않지만 88년에 뭐라고 했냐면 2021년부터 인구가 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2021년부터 줄었어요. 30년, 40년 전에 추정한 인구 추정이 100% 맞는다는 거예요. 고령화 100% 맞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충격 100%입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스톡데일 저분이 미군 베트남전 참전했다가 살아남은 유일한 장성이었는데요. 보면은 위기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동시에 생각하자라는 말인데요. 고령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니어 하우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봐야 된다고 하는 될 것 같고, 이제 리치 협회 등등이 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너무 금융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돈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게 시니어 하우싱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봤을 때 한 명의 간병인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은 이분이 휴가 가시면 어르신이 어떻게 되나요? 비어있죠. 근데 입소하시면 100명의 직원들이 어르신을 관리합니다. 공백이 줄어요. 또 하나 더는 나 혼자 간병인 식비 아파트 깔고 있는 거 깔고 하는 거냐? 입지 비용 계산하면 이게 더 쌉니다. 절대 간병인 쉼터 비싸지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고객이 아닌 거예요. 간병비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가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게 싼지 압니다. 그리고 건강수명, 입주 대기자, 기입주자, 평균 연령, 평균 수명 8에서 10세 정도 차이 나죠. 훨씬 더 시니어타운 들어가서 건강해지는 것, 현재의 데이터이고요. 혼자 있을 거냐, 친구들과 사회생활 할 거냐, 어르신들의 행복도 등등의 차원에서 굉장히 장려돼야 되는 시설이다. 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준비를 해보자. 현악 박지명에서 나갑니다. 예,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시각에서 질문과 답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게시판이나 그래서 저희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고해 주신 박지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저희 그 DA 건축의 강기혜 선생님께서 오늘 또 수고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A건축의 강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시니어가 원하는 미래의 주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DA건축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23년 업력에 65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구비하고 있고 도시 건축 PCM 파트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설계사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의 스포츠 마이스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36만 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
남산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부지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 옆에 있는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곧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엑스트라 하이엔드 주거 복합이라고 불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이자 랜드마크가 된 역삼 센터필드를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세종 세신더휴 리저브가 있고요. 이외에도 주거 건축을 비롯해서 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내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DA 브랜딩 클러스터라는 부서를 맡고 있고요. 줄여서 DBC라고 불려지는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건축 설계 업무 영역을 넘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발주처가 고민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미리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들로 기업을 새로 리브랜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이제 팀을 만들게 됐고요. 기존에도 이제 뭐 기업의 리브랜딩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복합 개발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도 해왔었고 어떨 때는 도시 브랜딩을 어떨 때는 넥스트 커머셜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메타버스는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돼야 되는지들을 여태까지 프로젝트로 해왔었고 지금부터 제가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ESG 넷제로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시니어 레지던스처럼 현재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사업화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프로젝트에 부딪혔을 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 예를 들면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야 할 때,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DBC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설이 좀 길었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시니어가 원하는 미래 주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PT 안에는 표나 뭐 요양시설, 양로시설 이런 부분들을 안 넣었는데 앞에 박재범 대표님이 다행히도 그것들을 안 넣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니어 세대는 갑자기 나타났던 세대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엘더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흰색, 뭐 그레이 이런 색깔들을 나는 걸로 실버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연장자로서의 시니어 그리고 선구자로서의 프리미어 에이지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니어들이 왜 갑자기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유당마을 말씀하셨는데 88년에 유당마을이 생긴 이래로 왜 시니어 주거는 발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근처에 시니어 타운이 있어도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뉴스이고 뉴스에서는 보통 뭐 부도가 났다든지 운영업체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니어 타운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된다, 막막하다, 불안하다.
결국 막막하고 불안한 그런 감정이 일게 될 것이고, 결국 시니어 하우스도 나의 노년을 보장해주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니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생계에 대한 부분, 질병, 노화, 그리고 취업, 안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이제 시니어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불안감으로 안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두의 불안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미 시니어 하우스가 하고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제거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하는 것들의 이런 소소한 아이템들이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40여 년 전의 아파트 평면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평면이 오른쪽에 있는데, 사실 주거의 평면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도 이런 아파트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아파트보다 더 안 좋기도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에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 시대에서는 필요한 것만 충족해지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 시니어 하우징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지금의 시대에는, 물질이 풍요로운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불안을 설계하는 일과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일을 우리가 제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찾고 싶은데 여기에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구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닌 승리를 사는 거예요. 승리를 하려면 득점할 선수를 사야 하죠. 그렇다면 저희는 뭘 사야 될까요? 그리고 결국 시니어 하우징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저희는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는 공급자로서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100%에 가까운 임대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는데, 사실 이 임대 수익률과 임대율은 결국에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지만 올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어떤 시니어 하우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는 이 수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돈일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집, 매력이 있는 집,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집, 희소 가치를 가진 집이라는 이익을 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들이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집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좋은, 임대가 잘 되는,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도 허용적인 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겟을 한번 보면, 저는 사실 베이비 부머의 지금 현재의 타겟보다는 10년 후에 시니어가 될 X세대를 좀 더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순서상
이들이 10년 후에 시니어가 됐을 때 그들의 30년 후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X세대를 타겟으로 하게 되었고, 이 세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랑은 아예 특징이 아예 다릅니다. 이들은 애초에 도시에서 태어났던 풍요로운 1세대였고 선진 문화에 익숙하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고유층이 두터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세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확고한 취향의 사람들이고요. 월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되는 이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직 시니어가 과연 지금의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시니어 타운을 선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대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시니어 타운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적당히 평균적이고 노후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적당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비싸더라도 갖고 싶은 완벽히 차별화된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원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니어 하우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망이 대상이 되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시니어가 원하는, 선망하는, 동경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그 시니어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입주하고 싶어 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게 시니어 시장의 마켓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집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경제적인 부분이랑 생활적인 부분의 조건들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시니어 하우징이 분양 상품이 아니고 임대 상품이더라도 살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혹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곡 르웨스트 모집 공고문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실제요. 8일 기준, 8일 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9억 7,500만 원에 임대료 18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상태로 3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월 임대료만 6억 7천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월 임대료이고 혹시나 모를 이 용돈 같은 것 최소의 용돈을 120만 원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월 생활비가 최소 300만 원이 든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30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1억 정도가 되고요. 사실 이 11억이라는 계산은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얼마의 현금이 더 들어갈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매매가 28억인 음마 아파트가 30년 전에는 1억 8천이었습니다. 15배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인 물품들이나 생활용품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15배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 재산이 10억을 가지고 있고, 연금소득을 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30년 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이 시니어 하우징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의 타겟층은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한 4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반포 원베일리 84해배가 40억 정도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보증금 9억에 월 3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자산 원베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 소득을 시니어 하우징에 넣어서 들어온다면 이것은 비용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 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 것 이외에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단순히 이곳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및 오피스를 연계해서 임대 분양을 해서 이들에게 추가 수익을 주면 어떨까? 혹은 이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는 상가나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의 유유부지를 이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주어서 수익 사업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이것을 시니어 하우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원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저희가 상가 권리금처럼 입주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골프 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처럼 이 시니어 하우징이 점점 인기가 많아진다면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고 이제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지. 목표는 사실 유지 관리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관리비 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매년 전기세나 수도세들이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월세 188만 원을 30년 동안 보장하기란 쉽지 않고, 그러려면 이 월세를,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이 거의 적게 드는 집을 애초에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건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해서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남는 에너지를 그 다른 건물이나 타 기관에 판매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비를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면 패턴도 계속 달라지게 되고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도 그렇지만 뭐 집을 저희가 선택할 때 특히나 노년의 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는 임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워낙 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한 선택이 되었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거 유형을 주고 쉽게 이동하거나 이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선택하고 자기에 맞는 취향을 찾아서 이제 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앞전에서도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전원주택에 이사 갔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을 때 전원주택에 갔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더라. 그건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주거를 선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호에 대한 선택권의 여지를 많이 줌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 도심형 업무지구,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은퇴하지 않은 시니어를 위한 이런 활동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거 지역에 이제 생활형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니어들이 생길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외곽 자연녹지 지역의 휴양형으로 전원 생활과 도시문화 생활을 함께 누리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를 여러 지역과 여러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으로 개발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외국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시니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뭐 전 세계 호텔이나 레지던스 체인과 협약을 맺어서 한국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구독 서비스처럼 기본적인 시니어 하우징의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로 내가 해외에 살고 싶었을 때 얼마를 더 추가했었을 때 한국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한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로는 나만을 위한 넓은 공간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세대에 다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84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25%의 공간은 우리가 가전이나 가구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당 기준으로 보면 평당 4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파트의 25%,
정확히 얘기하면 3억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이 가구와 가전, 이 다양한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시니어 세대는 결국에,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가사 노동들은 아웃소싱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시니어 앞으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전용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현관이 좀 확장되어서 이웃과의 간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더 확장해주고 거실 공간을 분리해서 커뮤니티 리빙과 자기만의 프라이빗 리빙을 나눠서 이제 좀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집에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실의 기능은 약해지고 오히려 집에 정원을 들여서 이 정원을 중심으로 공간들이 할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욕실의 기능을 다양하게 해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향 A와 성향 B를 가진 사람들을 중점으로 평면을 대충 짜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자립성을 유지하려는 시니어와 모든 가사노동은 아웃소싱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주거 공간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보셨던 평면이랑 많이 다르실 거고요. 기존의 거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가든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들이 결합되고 분리되고 이제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계속 변형이 가능한 그런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미생활 공간도 생기고요. 가든 안에서 이제 침실과 연계된 가든의 공간을 누릴 수 있고요. 편안한 노후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망형 욕실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개인 거실, 혼자만 쓸 수 있는 조용한 거실들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노후의 삶에 좀 더 풍성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평면을 짜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건 케어해줄 사람보다 케어 받아야 할 사람이 더욱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를 케어해줄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되는데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컴팩트한 코어와 그리고 전용 공간들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성평면인데 왼쪽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는 1대1로 사람을 케어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이 다수를 케어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아까 박재경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도 이제 더 이상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에서 이런 케어들이 더 일어나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 주거 공간이 그 시니어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곳이 전용 공간인데 전용 공간의 일부 커뮤니티 리빙을 개폐가 가능한 폴딩 도어 같은 것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층에 사는 분들이 케어가 필요한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제가 요양 서비스의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여기 와서 요양 서비스를 이쪽에서 할애하게 되면 이 각자의 문을 열고 8명의 시니어 세대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평면들이 계속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평면은 입주자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아니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이 계속 달라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든 주거가 노년의 이벤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집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60대에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90살까지 케어해주는 집이어야 하고, 급작스러운 건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집. 때로는 변화하는 가족 구성원을 반영하는 집. 배우자가 사망한다거나 자녀 세대가 전입한다거나 했었을 때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요.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층에는 저희 시니어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하고, 중간층에는 자연과 함께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시니어 세대가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코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계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공간에서부터 최대 내 공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독립기능을 했었던 그런 공간에서 다시 멀티 스페이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시니어 하우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워낙 많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할 시간을 지금 이때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바라보는 그 시니어 하우싱에 대해서는 뭐 현실과 그다음 미래의 어떤 그림들 이런 부분들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끝나고 시간이 좀 있으면은 좀 질문 좀 받고요. 만약에 못하면은 저희가 별도로 그 이메일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발표자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발표로 싱가포르 거래소의 이준호 상무님 저희 아마 포럼에서 자주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진화된 이 유치로서 시니어 하우징을 케어 산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한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대표님. 네. 네,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목소리 어떻게 잘 들리실까요? 연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분 말씀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옛날에 구급하였다가 이제 받아들여진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박지명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권지수님은 저런 데가 있으면은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데 일단 마지막에 다시 생각해보면 게 타겟이 이제 저 같은 X세대들을 타겟을 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런 데는 혼자 들어가는 거죠, 와이프 없이. 제 목소리,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런 시설들이 저는 요즘에 이제 시니어를 보면서 오히려 액티브 시니어이면서 부부한테 경쟁자는 요즘에 이제 뭐 개포 자이든 커뮤니티 시설 잘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경쟁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밥주지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혼자 됐을 때 이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준호 상무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싱가포르 거래소 이준원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이준호 대표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호 그러면, 대표님. 네, 혹시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이게 더 나을까요? 네네, 들립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제 발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오늘 저 세미나에 시간을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싱가포르 리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좀 하고 그 안에 헬스케어 리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네, 저희 싱가포르 리츠 개요입니다. 저희 쪽 예전에 포럼에도 와주셨을 때 또는 혹시라도 저희 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한 페이지로 다 보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일단은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상장되는 리츠 개수는 42개입니다. 총 42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3조 원이고요. 지금 평균 배당률은 7.7%인데 사실은 이제 7%가 많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리츠가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미국 리츠의 배당률이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50%, 60%, 80%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 이상 배당률을 찍는 거는 조금 제외하고 평균을 내서 지금 7.7%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차익 비율은 약 38% 수준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싱가포르 상장 리츠의 최대 차익 비율은 5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리츠들이 35에서 40% 사이의 리츠 차익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신규 자산을 인수할 때 또는 이제 론을 빌릴 때, 재상환을 할 때,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10% 플러스 정도의 버퍼를 두고 리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그 파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저희 42개 리츠 중에서 싱가포르 자산만 100%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3개 뿐이고요. 나머지 39개 리츠는 해외 자산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개 리츠는 아예 싱가포르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싱가포르 자산만, 해외 자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 자산으로만 리츠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싱가포르 로컬 리츠 운영사들은 해외 자산을 편입하고 있고 또는 해외 리츠 운영사들이 싱가포르 외의 자산들을 가지고 싱가포르 거래소 리츠에 상장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외 자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섹터별 시총 섹터별 자산, 그러니까 섹터별 비중인데요. 저 비중은 이제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매년 1년 최소 1년에 한 번씩 보유한 자산들의 평가 가치를 저희 쪽에 레포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레포팅 기준으로 이제 산출을 한 건데 2개 이상의 섹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다이버시파이드 리츠가 이제 2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 등 산업용 자산을 갖고 있는 게 20%, 그 다음에 쇼핑몰 등 리테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또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을 갖고 있는 것이 15%, 그 다음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허스피탈리티가 13%돼 있고, 저 스페셜라이즈라고 돼 있는 게 이제 5% 수준인데, 저희가 2개 리츠가 있고요. 모두 다 데이터 센터 위주입니다.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섹터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헬스케어 쪽에 관련돼서는 한 5% 정도. 사실 이제 2개 리츠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리츠 중에서 한 5%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일단은 리츠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그 변동성이 좀 낮은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리츠 주식 자체도 이 캐피탈계 이제 가격을 먹기 위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글로벌하게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요 차트의 키는 결국은 X축에 있는 변동성이 낮은 왼쪽으로 가고 Y축에 있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좋은데 저희 싱가포르 리츠가 가장 왼쪽에 높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 리츠가 저희보다 지금 배당률이 높게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 특히나 이제 홍콩 마켓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리츠가 타 국가의 거래소보다, 타 국가 거래소의 리츠보다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이제 6년 좀 지난, 그 성과 차트입니다. 본 차트는, 가격 변동에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한 파란색이 저희 싱가포르 리츠고 초록색이 호주, 빨간색이 일본, 연한 하늘색이 미국, 그 다음에 노란색이 홍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시즌에 2020년 초반에 각국 리츠들이 쭉 빠졌죠. 쭉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하다가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다시 조금 이제 빠지는 추세인데 결국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국가의 리츠들은 아무래도 이 추세를 가고 있고 저희 싱가포르처럼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금으로 토탈 수익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이렇게 봐도 홍콩 같은 경우는 쭉 지금 빠져 있고 일본은 사실은 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격이 유지한다고 보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차트긴 한데, 결국은 리츠라는 주식, 이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주식하고, 다른 자산들하고 어떤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맨 왼쪽에 좌측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저희 싱가포르 리츠 대표 지수들입니다. 이것하고, 상단에 있는, 뭐, US 본드, 뭐, 미국 채권이죠. 그 다음에 US 리츠 또는 US 에쿼티스는 뭐, S&P 500 지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저희 싱가포르 리츠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채권, 미국 주식, 미국 리츠랑도 동조율이 뭐 0.62, 0.64, 이렇게 60,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자산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리츠에 투자하면 어떤 채권 투자에 좀 이제 대체제로서 할 수 있고, 주식이랑 또 다른 움직임이고, 결국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두는데 0.88, 0.99 이거를 보시면 0.88 결국 어떤 두 개가 88%의 동조율이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츠, 위쪽으로 보시면 US 에쿼티스입니다. US 에쿼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는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 리츠들을 다 포함한 지수인데, 미국 리츠의 시가총액이 많기 때문에 이 지수에는 60% 이상이 미국 리츠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한다는 거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88% 정도의 동조율이 있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리츠에 투자한다는 거는 리츠에 투자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국 에쿼티스하고 저희 싱가포르 리츠를 보게 되면 0.45, 0.55를 나타냅니다. 결국은 동조를 거의 안 한다라는 거죠. 뭐 이래서 리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기본 주식하고 좀 다른 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글로벌 리츠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리츠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저 시가총액 증가에는 당연히 신규로 상장하는 리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국가건 신규 리츠 상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2020년 이래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된다 그러면 저희 싱가포르 리츠의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워낙 2020, 21 그리고 올해 작년까지 3년 동안 너무 어려워서 7% 되는데 요 3년을 제외하면 그전에는 연평균 13%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섹터별 배당률입니다. 현재까지는 오피스 섹터가 7.6% 가장 좋은데,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지금 오피스 리츠가 워낙 안 좋아서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높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에버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헬스케어 리츠가 지금 평균 5.2%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이 평균의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예, 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거래소에 있는 헬스케어 리츠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싱가포르 거래소에 있는 두 개의 헬스케어 리츠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트 리츠라는 헬스케어 리츠하고 두 번째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라는 두 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2006년, 2007년 꽤 15년 이상 리츠를 상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OUE 인도네시아계 자본이죠. OUE 그룹이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있고,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의료재단인 IH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퍼스트 리츠에 갖고 있는 자산들의 총 실제 가치는 약 1.1조 원 정도, 파크웨이는 2.2조 원이니까 한 2배 정도
파크웨이 라이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에 갖고서는 좀 더 벌어집니다. 퍼스트 리치의 경우에는 약 4,700억 원,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2.23조 원. 예, 총 실제 자산 가치보다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PB, 프라이스 투 북밸류, 실제 자산 가치 대비 시총으로 보게 되면 퍼스트 리치 같은 경우는 1보다 아래인 0.7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크웨이 라이프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1.6배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리츠를 투자할 때 조금 더 대형인 파크웨이 라이프를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리츠 모두 뭐 비슷한 차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산 개수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퍼스트 리츠가 32개, 파크웨이가 61개. 지역별 분포를 보게 되면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70%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소재가 되어 있고요. 일본의 25%, 싱가포르의 3%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병원, 한국으로 얘기하면 종합병원도 있고 아니면은 아파트라든지 어떤 도심에 가보면 빌딩 하나가 다 의료로 돼 있잖아요. 병원으로 그런 자산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의 자산의 개수가 더 많고 일본이 37%, 말레이시아는 0%를 해놨는데 자산이 하나가 너무 작아서 뭐 퍼센트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수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는 3개의 자산만 갖고 있는데 워낙 종합병원 사이즈의 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 대비 63%고 일본의 요양원들 개수로는 굉장히 많이 들고 있으나 앞에 박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의 요양원은 좀 이렇게 맨션 형태로 작기 때문에 좀 작은 그런 요양원들을 많이 갖고 있으나 자산 가치는 그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리츠의 지금 어차피 이 리츠는 빌딩을 갖고 이런 의료 재단 또는 이제 요양원들에게 임차를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의료시설, 의료재단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잔여 계약 기간이 깁니다. 보통은 뭐 오피스 섹터라든지 쇼핑몰 같은 경우는 3년, 뭐 길어야 5년 정도의 임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여기는 지금 퍼스트 리츠가 하는 건 11.7년,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더 긴 16.5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의료재단이든 요양원이든 길게 임차를 해야 리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긴 자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미티드 오큐펀시, 사실은 100%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오피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물류센터 같은 경우 한 회사가 통으로 장기 임대를 하지 않는 이상 100%가 나올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병원, 의료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에 의료재단이나 요양원, 개별 요양원 또는 요양원 재단이 통으로 빌딩을 임차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찍히고 있습니다. 파크웨이 라이프에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잠깐 비읍고 좀 공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1% 수준의 임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워낙 자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률을 보게 되면 퍼스트 리츠가 10.8%, 훨씬 지금 배당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파크웨이 리츠는 4%. 결국 이 차이가 뭐냐면 투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 자산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종합병원도 있지만 조그만 빌딩에 전문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게 되고 또 이제 금융위기, 금리 인상 시기 때 좀 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배당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안정적인 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싱가포르의 3개 종합병원을 들고 있어서 코로나 때 많이 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낮은데 낮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파크웨이 라이프가 퍼스트 리츠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로 나타내 있고. 그럼 코로나 전에도 사실 파크웨이 라이프는 여전히 4%대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퍼스트 리츠도 10%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5%, 6%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파크웨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서 좀 더 내려간 상태고, 퍼스트 리츠는 주가가 빠져서 지금 배당률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두 개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리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자산 분포가 7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1개의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저 일반 의사 이제 의료 시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3개 너싱 홈스, 그러니까 요양원은 갖고 있죠.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 갖고 있는 14개 요양원이 훨씬 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요양원보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센터 위주의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싱가포르에는 요양원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요양원에 대해서는 앞서서 박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싱가포르에는 요양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앞서 두 분께서 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요양원 수요가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번, 여기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데 안 들어가서 살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헬퍼들을 싸게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은 애들은 헬퍼 2명, 3명 고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 들어가서 공동 서비스를 받느니 그냥 집에서 프라이빗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그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땅덩이가 뭐 넓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골프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저희는 다 시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왠지 느낌에 요양원 비즈니스가 싱가포르는 뭐 활성화되지 않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개인 요양원처럼 하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저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을 테고, 그래서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자산별로 결국 국가별로 어떤 테넌트들이 있나라고 보여지는 건데, 파란색이 인도네시아 자산들의 테넌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PT 실로암하고 PT 니포 카라와키라는 2개의 의료 재단들이 주로 임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2군데가 거의 그 70% 이상의 임차인을 갖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기간 자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를 꾸준히 계속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싱가포르 같은 이제 주황색이 싱가포르의 임차인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요양원을 3개의 요양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일본의 요양 시설에 대한 임차인인데, 결국은 거듭 말씀드리죠. 얘네들은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기 보시면 히라키, 뭐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재단이기는 한데, 아니면 세이프티 라이프, 초록색 보시면 오차드,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는 요양시설을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단들이 저 퍼스트 리츠가 갖고 있는 빌딩에 들어와서 요양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요 전 페이지 하나가 더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작년 2021년 12월에 퍼스리치가 이제 2.0 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자산을 조금 이제 디벨로퍼 마켓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에너지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거는 결국은 디벨로퍼 마켓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의 요양시설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2021년 12월까지는 일본의 요양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의 병원시설하고 싱가포르의 3개 요양시설만 들고 있었는데, 이 2.0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일본에 있는 자산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2개의 일본 요양원 자산을 편입을 시켰고, 올해 2023년에도 2개의 자산을 편입시켜서 총 14개의 일본 요양원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 전략을 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96%의 자산 가치고 싱가포르가 3.6%인데 지금 이게 이제 변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자산이 72.9%로 줄어들었고 싱가포르 자산도 2.7%로 줄어들었고 새로 일본 자산이 24.4%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퍼스트 리츠가 이제 얘네 IR 자료를 보면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어떤 고령화 이런 것도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 증가하는 거 이런 숫자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의 요양시설이 더 커질 거고 확대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 퍼스트 리츠는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그럼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 저희가 P 라이프 리츠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 자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일단은 병원, 메디칼 센터가 전체 자산의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요양원은 3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이 여전히 3분의 2 정도, 네, 나머지 한 3분의 1이 일본이고 말레이시아 의미 없는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얘네는 말레이시아 자산은 솔직히 제가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자산이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 딱 들고 있고요. 결국은 P라이프의 그 리츠 성장 전략은 2개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투 트랙을 가지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탑 10 테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웨이 하스피탈 싱가포르가 또 뭐 60% 이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계의 싱가포르 자산의 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KK 사와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처음 읽어서 일본 회사들인 거죠. 일본의 요양회사들이 쭉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P 라이프 리츠 같은 경우는 61개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총 자산 가치는 2.2조 원 정도의 상당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임대차 계약이 지금 1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0%, 거의 100%의 임차율을, 공실률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국가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3개 자산, 일본에는 57개의 자산, 말레이시아에 1개 자산. 그래서 싱가포르 3개는 그냥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57개는 요양시설. 네, 말레이시아 하나는 그냥 의료센터, 메디컬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다 보이실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들고 있고 지금 임차율이 싱가포르 100%, 중간에 보시면 일본 100%, 말레이시아는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산들의 인수한 시점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 자산은 2007년도에 인수를 했고 일본에 있는 57개 요양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서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는 2012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 3개입니다. 마운트 레드베스 하스피탈, 글레이니스 하스피탈, 그 다음에 파크웨이 이스트 하스피탈. 사이즈로 보시게 되면 마운트 레드베스가 가장 크고요. 글레이니스 하스피탈이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가 파크웨이 이스트 하스피탈입니다. 뭐 사이즈는 연면적도 보이시고 병실 수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게 한국하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제 영리 의료 산업이 불과하죠. 물론 이제 뭐 성형외과나 뭐 이런 안과 일부 이런 데들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병원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영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
삼성이든 이런 현대든 공익재단이 이 병원을 운영을 하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미국처럼 영리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종합병원이 저 병원들이 영리병원인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까 병원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리병원이어도 한국의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재단 하나가 들고 있어서 아예 모든 의사들이 그 재단 병원 소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싱가포르에는 이제 이제 레플스 하스피탈하고 톰슨스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슨 하스피탈하고 레플스 하스피탈이 이제 그런 한국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합병원 스타일인데 얘는 당연히 영리병원이고 저희 SGX에 병원 자체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원에 투자를 하면 그 병원에서 나는 수익을 주주로서 쉐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종합병원이기는 한데 그런 현대병원이나 아사병원처럼 모든 의사들이 병원의 내 소속 의사가 아니고 여기는 전문의들이 다시 이 병원에 임차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도심지에 그 예를 들어 4층짜리 빌딩 하나가 다 병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데 뭐 피부과 무슨 정형외과 이런 전문의들이 각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 저 하스피탈이 제공해 주는 거는 응급 실을 별도로 운영을 해줘서 연계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개인 병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어,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CT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저 개인 병원을 못해서 그런 시설들이 또 이 병원 안에 들어와 있고 물론 이 리츠 운영사는 그런 병원 운영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리츠는 정말 빌딩만 갖고 있고 파크웨이 리츠는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파크웨이 헬스케어 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100%이 파크웨이 리츠에 빌딩을 임대해서 10년 이상 계약을 해놓고 전문의들을 모아서 병원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그런 영상 촬영을 위한 센터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문의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어느 전문의가 이제 들어왔는데 손님이 별로 없다, 의료 환자들이 별로 없다, 그럼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전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랑은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다 모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네, 일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런 17개 이상 도시에 지금 그 요양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7월에 9월에 인수한 자산입니다. 정말 사이즈가 크지가 않죠. 사진을 보더라도 뭐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아까 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이즈거든요. 조그만 구조로 돼 있고 지금 병실 그 룸수도 보게 되면 70개, 80개 커버야 100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P라이프 리치의 자산들을 보면서 일본 자산에 100개 넘어가는 게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70개, 80개, 작은 경우는 뭐 30개, 40개 규모도 있고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많이 늘리는데 저런 요양원들이 너무 이제 많다라는 거죠. 일본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요 전 페이지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자산 하나입니다. 뭐 정말 의미가 없고요. 저런 자산 하나, 얘네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안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군. 한 63억.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한 60억 원 정도 되는 자산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인수를 했대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는 왜 안 팔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말레이시아의 의료센터 하나로 보시면, 동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건물 하나에 전문의들, 개인 병원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결국은 파크웨이 라이프 리츠도 이제 어떤 전략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넥스트 페이스 오브 그로스 결국은 다음 성장 전략은 뭘 할 거냐 결국은 맨 왼쪽에 보시면
일본의 그 강력한 네트워킹과 이런 선점 효과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할 거다라고 돼 있고, 올해도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두 개의 자산을 하고 있고, 결국은 파크웨이 라이프도 그렇고 퍼스트 리츠도 그렇고 일본에는 요양시설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확장을 할 거다라는 전략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새로운 자산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뭐 저도 오늘 그 한국의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정말 접해보고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런 파크웨이 라이프라든지, 그, 프로스리츠에 뭐,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런 거 개발을 하는데, 자산을 인수해서, 하지 않을 거냐, 투자하지 않을 거냐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섹터든 아니면 오피스든 어느 섹터든 간에 투자자들이 결국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로 요구를 하거든요. 가격에 대한 어떤 증가분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캐펠 리츠라는 오피스 섹터 리츠가 한국의 서울역 앞에 있는, 요즘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는 T타워, SK가 갖고 있던 타워를 인수를 했는데, 그거를 인수를 하고 어, 당분간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빌딩 자산 가치가 오르기는 하는데 그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훅 변동성, 이제 자산, 빌딩의 가치도 오르락 내리락 그 변동폭이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주들한테 이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ESR 리츠라든지 메이플 트리처럼 물류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들은 꾸준히 한국 자산을 유지합니다. 왜냐면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외곽에 있고, 특히 이제 보통은 한국의 물류가 워낙 발달이 돼서 보통은 이제 앵커 그 테넌트들이 이제 장기로 임대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물류자산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츠들의 어떤 타겟하고 잘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 예를 듣자고 보면, 결국에는 이 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요양시설은 또 이제 좀 교외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가치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그런 어떤 로케이션, 그런 수익 모델이 있다 그러면 이 두 리츠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했는데 다행입니다. 시간이 얼추 전체 포럼 시간하고 맞은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준호 사모님, 수고하셨고요. 질문, 오늘 예정 시간 오늘 5시 반인데요. 20분이 도와드리면서 시간이 진짜 없는데, 하여튼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모아서 이메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보셨지만은, 박재병 대표님부터, 그 다음에 강기혜 수장님, 그 다음에 이준호 사모님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딱 하나의 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꾀지는 거 들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진행을 갖다가 SPI 고변기 편집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이거를 딱 멋있게 꿰주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막혀갖고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당황해갖고 대본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대본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부동산 금융투자 포럼과 같이 그 행사 개최하는 SPI 대표 김정은 대표님께서 잠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로 또 어디 가셨어? 그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호텔 대표 김정원입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같이 진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되게 뭐 시적절한 주제인지 아니면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신 새로운 섹터인지는 모르지만 오프라인 참석자가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SPI가 여기서 하는 일은 사실 이제 다 여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은 이제 포럼 회원들이시고, 어차피 저희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금융 쪽에 정말 관이며 민이며 다 모이신 분이신데,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저희는 이제 접점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궁금해하시는 분에 전달을 할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도와드리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2024년에는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공지사항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 지하 1층에 의료식당이라고 꼬리곰탕 잘하는 데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원래 포럼 홈페이지 항상 게시만 예, 예. 별도로 필요하시면 메일이나 이런 거 네,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요건 자리고 네. 아, 이게 지금 불맞게 가는 거 같은데.